한 게 확인돼서 국회가 지금 셧다운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근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제주도나 전남에서 멀리서 오시려면 좀 힘들 것 같았는데 차라리 이렇게 뵙는 게 서로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되게 공부를 많이 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공부해서 지역 활동에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산자위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지역 활동 연계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줌으로 몇 번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까 보통은 오늘 좀 길잖아요. 2시간 이상 할 것 같은데 그 줌으로 하다 보면 화장실 가는 시간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네. 1강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갈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고로 저희 세종시당에서 화상회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흡연자분들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흡연을 하시면서 화상회의를 하시더라고. 아주 기가 막힌 회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중기부의 전진섭 사무관님 모시고 골목형 산정과 등록 관련 해설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단 기대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도입됐을 때 기대 효과입니다. 예. 예.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예. 기존에는 그 도소매업 위주로 밀집해 상인들이 이제 영세한 상인들이 도소매업 위주로 밀집해 있지 않은 구역들은 전통시장법상의 이제 지원 대상 구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상권 개념, 작은 상권 개념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별 점포 단위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식점 등 용역업, 그러니까 비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밀집 구역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전통시장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 취급인데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 내에 있는 점포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요.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대략 4조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취급 여부가 이제 상인들의 매출과 어느 정도는 직결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요거는 되게 심플하게 이게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상점가에서 그 아케이드 혹은 고객 쉼터 이런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예산은 전부 다 이제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설 현대화는 현재는 지방비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해당 근거는 저희 전통시장 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 현대화 지원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차장 건립입니다. 요거는 뭐 심플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당 골목형 상점가를 위한 주차장을 이제 건립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저희 부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사업인 시장경영 바우처인데요. 이제 시장경영 바우처가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 그다음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당 골목형 상점가가 상인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지역 시장이라고 해서 또 저희 부에서 이제 해당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아케이드를 꾸며준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시장만의 혹은 골목형 상점가만의 컨텐츠를 개발해주는 이런 사업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통시장 법은 크게 이제
상인 개별이 아니라 상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원해주는 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구역에 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상권 활성화라는 개념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포함한 구역으로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관련 각종 사업 토탈 패키지로 이제 상권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상권 활성화 구역에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저희 전통시장법 이제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전통시장법입니다. 예. 전통시장법은 이미 이제 2월 10일자로 저희가 개정 공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도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시행령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점과 동일한 수준인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소상공인 영업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는 경우,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지역 여건이나 혹은 그 점포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기부와 협의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이제 안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자치법규안 마련 및 배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미 2020년 8월 초에 전체 이제 230여 개 이제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다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법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조례로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저희가 자치법규안을 마련을 해서 지자체로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 자치법규안을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전국 지자체별로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별도로 점포 밀집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제 해당 내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골목형 상점가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황윤영 비서관님께서 미리 좀 사전 질의서를 좀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서 사전 질의를 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고 바로 질의응답 코너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예, 14페이지에 질문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기간이 별도로 있느냐, 그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의 이제 등록을 누가 하여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접수해야 할 때 이제 골목형 상점가의 개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앞으로 이제 골목형 상점가는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정에 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저희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또는 저희가 이제 표준조례안에 참고 자치법규안에 담아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제 좀 상의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등록 기간인데요. 등록 기간은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다 마찬가지로 상시로 접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이제 지정 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요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그 예정 구역 안에 있는 상인 한 분이 대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기초지자체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참고자치 법규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이제 상인은 이제 요거 지정을 받고 나시면은 저희 법에 따라서 상인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한 골목형 상점가의 개수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개별 기초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기준을 두고 골목형 상점가 개수 제한은 아니겠지만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두고 여기는 골목형 상점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여기는 골목형 상점가로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판단은 개별 지자체에서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이랑 2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 쳐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구역에 두 곳의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동일구역이라는 게 같은 구역의 그러니까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은 구역의 상점가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저희가 그 표준조례안이라든지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같은 구역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하나의 골목형 상점가 또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면단위 5일 시장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제 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저희 전통시장법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2조의 2의 2호를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운영이고 하나는 점포입니다. 일단 운영이라고 하면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임시로 영업을 잠깐 영업을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해당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이든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이제 운영한다라는 운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기적으로 영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포함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점포인데요. 물리적인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일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빈 공터에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노점으로 장사를 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장소와 이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뭐 3일 혹은 5일 뭐 매달 이제 5일이나 10일마다 이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전자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점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다만 후자인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점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단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 계획은 저희가 일단 개정이 됐을 때도 보도자료를 한번 뿌린 바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법 개정이 됐을 때도 저희가 뭐 카드뉴스라든지 뭐 규제 개선 사례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자체와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질문은 국가의 지원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분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 자, 앞서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의 대상에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전용 사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골목형 상점가는 상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지역별 예산 분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지원 사업의 절차와 각 개별 지원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비 매칭 있는 사업들은 개별 사업별로 시도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도별로 올려주신 거를 저희가 이제 다 모아서 중기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구조가 거의 통상적인 케이스인데, 개별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를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질문 4까지 같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부담 수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각종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저희 사업을 다 모아본 건데요. 그 내밀표를 보시면은 지원 조건 이제 국비랑 지방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조직이 결성이 돼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들어온 구역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골목형 상점가가 되기 전 사전에 이제 조직을 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에 대해서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러니까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상인 조직 결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에 먼저 이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절차이기는 합니다. 별도 사업,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별도 사업은 없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기부로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 자체가 8월 12일자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 골목형 상점가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얼마나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파악을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2020년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제 숫자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이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려고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사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꼭지만 더 설명드리고 바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상점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저희 현행법상으로 전통시장은 대략 한 1,437곳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상점가는 257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총합으로 대략 한 1,700여 곳 정도가 존재를 하고 지원 대상으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가 된다면 이 뭐 개수나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도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는 이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예, 뭐 정해진 면적 안에 뭐 고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 30개 점포가 있다고 하면 등록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법령상으로 맡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참고조례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자치법규안이 이제 7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이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참고조례안인데 이제 7페이지 제2조의 제2항을 보시면 시군구의 장입니다. 예,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했을 때 골목형 상점가의 개념에 이제 현저하게 좀 맞지 않는 구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예, 지자체에서 해당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려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 장기화되고 있기에 코로나 발열 체크 등 보건위생과 관련된 지원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은 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저희 사업 내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사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드릴 최대한 이제 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통상 공고하는 뭐 제외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소상공인 이제 그 소상공인 융자 받을 때 이제 제외되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는 공유하긴 합니다. 예,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이 구역을 정해서 시군구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군구가 예, 그 구역에 이제 뭐 소폭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적절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자체에서 판단하에 이제 좀 소폭 수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구역에 대한 설정은 상인들이 그 구역을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그 구역 내에 있는 상인과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시군구로 가져가시면은 시군구에서 판단할 일로 판단됩니다. 골목형 상점가 등록 유지해야 되는 몇 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골목형 상점가로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뭐 거기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지정을 받고 나면은 뭐 몇 년을 사실 유지를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불이익은 없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통시장 등의 이제 취소 규정을 준용을 하자면 그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예, 전통시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골목형 상점가로 한번 지정을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해를 제가 한다면 이 질문을 예, 1년 이상 영업을 쉬면 안 됩니다. 해당 골목형 상점가가요.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은 그 마지막으로 그 골목형 상점가
예, 도로 관련해가지고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정가라든지 전통시장도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포함을 하되, 이제 현저하게 이제 그 골목형 상정가는 이제 골목형 상정가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도로 면적을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골목형 상정가라든지 이제 그 해당 구역이 이제 지자체별로 혹은 그 지역별로 혹은 그 상권별로 이제 상황이 진짜 전부 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건을 사실 제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법이나 조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포함하거나 혹은 제외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관례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예, 그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정과 관련 이제 자치 법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예, 그러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7페이지를 보시면은 골목형 상정과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저희가 중기부가 각 개별 지자체로 이제 보내드린 자치법규안이 있는데요. 예. 그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7페이지 예, 목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는 당연히 이제 그 저희 전통시장 법에서 이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이제 전통시장 법에서 정하는 그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 2조입니다. 골목형 상정가의 지정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목형 상정가의 지정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골목형 상정가 내에 있는 상인이 골목형 상정가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군구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구역을 골목형 상정가로 지정하고 싶을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직권으로 이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유재산 위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그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 3조 설명할 때 이제 같이 좀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항에서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정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공고사항인 것이고, 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판단을 통해서 골목형 상정가를 지정하는 것도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조례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는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 2항도 제 2항 3항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2항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 3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정가의 지정 신청 등인데요. 예. 해당 구역을 그 특정 구역을 골목형 상정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과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서 이제 시군구의 장에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이게 제가 상시라는 표현을 상시는 아까 그 5일장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8페이지입니다. 해당 구역 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해당 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은 전통시장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 골목형 상정가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이제 재산을 소유한 자, 그다음 거기서 이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토지와 건축물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정을 하는 주체인 그 지자체가 그 토지와 그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일 것이므로 2호와 3호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설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위에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4조입니다. 예.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인데요. 예. 점포 밀집 기준은 그 저희 시행령에서 소상공인이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로 우선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제 지역 여건이나 점포 특성, 예를 들면은 통상적인 도소매 점포보다 카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점포 크기가 25% 이상 큽니다. 뭐 이런 요건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2,000제곱미터당 20개 이상 밀집해도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지자체 쪽에서 저희 쪽으로 협의를 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기준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그래서 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기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조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취소입니다. 아까 취소 기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뭐 1호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호, 2호, 3호 다 사실 다 전통시장 상점과 동일한 기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3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예. 해당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군구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이제 거치도록 저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예,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6조부터는 이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분인데요. 예. 요거는 그 제2조에서 그 당초에 설명드렸다시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때 이제 그 시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를 구성하고 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우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6조 이하의 내용은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실상 다 위원회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추가적으로 저 설명드리기에는 좀 자세한 내용이라서 이건 생략을 하고요. 예. 뭐 14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청구 자치법규안도 제가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여기까지라서 예, 추가적으로 이거 이외에 그냥 나머지 부분들 골목형 상점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예, 채팅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붙여드린 참고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뭐 13페이지에 있는 참고 5번은 예,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법에 따라서 이제 영세상인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 뭐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날짜를 정해놓고 저희가 뭐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나 워크숍에 대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9월 중에 혹은 10월 중에 그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6월 달에 한번 간담회는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저희가 9월, 10월 중에도 한번 다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코로나 확산세가 뭐 진정이 뭐 된다면 모르겠지만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워크숍을 진행하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간담회 정도는 지자체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뭐 질문이 안 나오는 관계로 오늘 이 골목 그 상점과 관련한 설명회는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사무관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그 법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논의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고용보험 제도는 이제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보험 설계가 되어 있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그 대상들은 다 여기에 가입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 설계를 좀 했는데 딱 이제 한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사실 제외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이 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사실 이게 소득 재분배라든가 사회보험 성격에 따라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 뭐 교직원, 그러니까 뭐 교사를 포함한 그리고 군인들까지 좀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좀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는 거기도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좀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50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경우에 언제 학자들에 따라서 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자영업자, 그러니까 사업주까지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50인 미만 지금 현재 지금 자영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준용을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좀 적용 제외로 지금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잘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좀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도 지금 농립업 쪽에 또 이제 사각지대가 현재는 지금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좀 돼 있는데 저희가 국세청하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RT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뭐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소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은 국세청에서 확인만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면은 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대통령령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농업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매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잡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의 소득이 잡혔는데 이거를 고용보험에서 담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라고 했을 때는 지금 거기까지 좀 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토론 과정에서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농업인들은 사실 저희가 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2%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제조업이나 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50대 50으로 내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를 내고 있어서 사용자분 것까지 같이 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유인 효과라든가 고용보험에 대한 유인 효과가 좀 작지 않냐라고 했을 때 자영업자라든가 뭐 특고라든가 이런 거에 납부하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정부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게 역차별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15% 내에서 부과하는 걸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대신 특고나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원하청 관계, 도급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급인이 그 사업주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외에 원청이 없는 자영업자, 도급 관계가 아닌 자영업자라든가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냥 지금의 임금 노동자와 같이 동일한 고용보험료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좀 했어요. 그 전남 쪽에서 질의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게 농업인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거를 저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 좀 잘 모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소득이 발생되는 문제를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담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가 거기까지는 좀 가하지만 그렇지 그거 외에 다른 형태의 뭐 또 소득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범위를 넓혀서 다 이 전국민 공보험 제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민주노총과 저희도 이제 몇 번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민주노총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좀 빠져 있고요. 특고하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까지는 민주노총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정의당은 자영업자까지 이제 포괄을 해서 고민을 했고, 이후에 저희 안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입법 발의를 통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하도를 좀 던지고 민주노총과 이제 관계자들과 경우에 따라서 농어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걸 토론을 좀 주도적으로 좀 넓게 좀 한번 해보고 저희가 좀 설계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토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담는 것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남에서 말씀하신 소농 그다음에 수매 공공비축 및 수매 이런 소득 형태의 종사한 농업인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토론을 통해서 좀 많이 이슈화를 좀 해서 제도를 더 설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기자회견을 하고 9월 초에 각 영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대규모로 이제 토론회를 좀 기획을 좀 했었어요. 그때 토론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인과 관련해서. 전국민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 보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좀 고민이 좀 저희들도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기본 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임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격차도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장성을 좀 강화를 하고 근데 저희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서도 사실 뭐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이런 거를 소득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자까지 어떻게 좀 담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지금 아까 정부가 하는 국민 취업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실업 구조의 성격 그런 부분만 좀 빠지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했을 때 거기에 생활안전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자발적인 이직이지만은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른 장기 실업 급여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책사유는 아니지만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사업주의 어떤 기책사유로 인해서 소득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 일부 뭐 조업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기본 소득으로 담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그것과는 좀 전국민 고용보의 사회 안전망 강화 체계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것이라고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복지나 아니면은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과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성격이 좀 강한가요?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설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예 4대 보험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은 그 보험 자체에 가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준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자기 고용보험에 지금 임의가입으로 돼 있는데 가입을 할 때 한 8단계로 인해서 임금별로 해서 본인이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한 월 500을 받는다. 그래도 내가 뭐 180,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나중에 뭐 실직, 폐업 시 이럴 때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자영업자도 업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소득과 관련돼서는 국세청에 무조건 100% 잡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용보험 제도하고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큰 도매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의 한 20% 정도만 그 사업소득으로 해서 그거를 본인의 고용보험,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의 매출이 있다. 그럼 20만 원에 대한 일정, 1%, 그러면은 뭐 2천 원 정도를 고용보험료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세청과의 그 실시간 소득 연계 시스템이 구축이 좀 되는 전제를 했을 때에 사각지대는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전제가 어떤 전제냐면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소득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하고 자영업자의 차이가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지만 마이너스 될 수도 있거든요.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도 자영업자 중에서 다수는 기본적인 4대 보험도 아마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자기 인건비를 하나도 못 버는 그런 마이너스 되는 자영업자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더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냐고 제가 이제 여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80일 이상의 그 근로 활동을 하면은 보직급여에 대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2년 내지는 3년 동안에 얼마 정도의 그러니까 사업 활동을 전제로 해서 납부 요건이 좀 되면은 그 이후에 고용보험 제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한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고용보험료를 한 임금 노동자하고 약간 준해서 판단했을 때 180일 정도 내가 고용보험료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일단 요건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같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내지는 그 소득 감소로 인해서 자영업을 폐업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 아까 그 마지막에 좀 띄워놓은 화면에서 생활안정급여라든가 부분실업급여라든가 소득보전급여를 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년, 3년간의 일정 부분 사업 일에 따라서 제가 이제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은 그 이후에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감소됐을 때에 소득급여 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다른 질문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정성도 보좌관께서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보좌내신 정성도 보좌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 회의는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인생전략회의로 이번 주에 당대에 마치면은 아마 이 당대에서 동시당직선거가 공고가 되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당무가 잠시 종료가 되고 아마 이제 6기 지평부가 들어와서 다시 민생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태풍 바비 이후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수해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민생 현장에서 굳건히 우리 정의당이 지키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며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